실존주의 시 근대 이성주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갈등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탄생했다. 실존주의는 원래 키에르 케고르나 야스퍼스 등에 의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사상적 교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은 20세기 프랑스에서 열정적으로 활약한 사르트르였다. 그는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눠 키에르 케고르를 전자에 배치하고 자신은 후자에 배치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실존주의자로 분류된 수많은 철학자와 작가, 사회운동가가 있어서 실존주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상가의 공통점만 추려서 간략히 알아보려 한다. 실존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자, 돼지, 인간이 세 가지 존재자를 생각해보자. 이자는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자의 본질은 단적으로 앉는 것으로 이자의 본질은 개별적 이자보다 중요하다. 만약 특정 이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앉는 것이라는 본질을 상실했다면 그 이자는 폐기될 것이다. 이자에게 본질은 무엇보다도 선행한다. 마찬가지로 돼지도 본질로 존재한다. 돼지의 본질은 먹는 것이다. 물론 돼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반대 이사를 개진하지 않으니 우리가 규정하자. 만약 병에 걸려서 못 먹게 되었다면 돼지는 본질을 상실했으므로 살처분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재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 피조물인가? 이 무렵은 오랜 시간 서구 역사에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으로 심도 있게 논쟁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본질을 상실하면 인간을 파괴할 만한 본질은 찾을 수 없다. 말하지 못해도 인간은 가치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 즉 인간은 이자나 돼지처럼 단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규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억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가족, 관습, 도덕, 종교, 철학, 과학은 우리를 본질로 규정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 아들과 딸로, 피조물로, 이성적 존재로, 회사원으로, 군인으로 규정되어 왔고 스스로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며 나는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면 본질로 존재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본질을 하나씩 벗어내고 어떠한 규정과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면 나에게는 단지 세 가지만 남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존하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주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저항하는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은 1968년 유럽 68혁명이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 전 세계로 퍼져 탈근대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스트 모던의 도래를 준비하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현대 철학을 정리해보자. 칸트와 니체 이후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가시적 대립은 완화되고 현대 철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중 우리는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알아보았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탐구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회의주의적 측면이 세련되게 발전해온 실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후 사회는 우리가 이 책이 도입부인 진리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던 포스트 모던이 등장이다. 최종 정리. 우리는 처음 시작을 진리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진리는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선방된 태도가 있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도 있었다. 진리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진리는 원시에는 자연신, 고대에는 신화, 중세에는 유일신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근대가 되어서는 이성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진리의 강력한 후보였던 이성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학문이 내적인 붕괴를 거치며 그 지위를 이심받았다. 근대의 폭력적 귀결은 이성에 반대하는 새로운 시대인 현대 포스트 모던을 발생시켰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폭력성을 극복하고 다원적 세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리의 역사에 이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와 사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철학사를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절대주의는 보편적이고 확실하며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 상대주의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이들과는 달리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과 거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절대주의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중세의 교부 철학과 실제론을 거쳐 근대 합리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상대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해 중세의 스콜라 철학과 유명론을 거쳐 근대 경험론에 와서 닿는다.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인물이 칸트이고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가 이를 이어간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이데거가 존재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탐구한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철학이 주요 담론이었던 가운데 회의주의는 철학사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피스트에서 쇼펜하우어, 니체, 실존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의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회의주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념과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철학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의 역사, 절대주의에 대한 낙관.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 넘어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첫 여행지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인류는 탐험을 계속해왔다고 했고 다양한 진리 후보들을 발견했다. 첫 후보가 철학이었다면 두 번째 후보는 과학이다. 현대인들에게 과학만큼 신뢰받는 진리의 후보는 없다.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진리의 선두를 독점해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기술 문명이 폐허로 기술과 과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도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전폭적이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과학이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왔으며 무엇이 과학을 진리의 유력한 후보가 되게 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과학 역시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과학에서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적 태도는 항상 과학의 비주류로 배제되어 왔고 등장한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의 낙관적 견해를 견지해왔다. 그리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빠르게 폐기되었던 까닭에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과학의 역사에서 얼굴을 내밀 만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학에 대한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했던 시기인 고대부터 근대까지 과학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상대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에 대한 회의주의적 견해가 과학 철학 속에서 등장했음을 알아볼 것이다. 고대 과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고대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유 실험이나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철학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잘 구분되지 않는다. 앞서 철학 파트에서 잠시 다뤘던 자연 철학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자연 철학자들은 주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기본 요소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물, 불, 원자 등이 아르케의 후보들이었다. 이 시대에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있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인물로 천문학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었다. 그는 당시 천문학 지식들을 모은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천동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회전한다는 설명으로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었다. 천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 가장 가깝게 달이 회전하고 그 바깥으로 수성, 금성, 태양이 차례로 회전한다. 천동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상식에 부합했고 수학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를 세계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1400년간 유럽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중세과학, 과학이 잠복기와 오컴. 중세가 지적 역사에서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세 1000년간 대부분의 시기에는 과학에서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스콜라 철학에 의해 현실과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스콜라 철학 시기에 활동했던 오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 사고의 방식을 했는데 이는 과학을 비롯한 이성적 학문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존재할 때 더 간단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오컴의 면도날처럼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과 논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가정을 덧붙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논쟁을 담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과학적 담론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